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오늘은 송기령 작가분의 시대의 예보, 핵개인의 시대라는 책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송기령 저자분은 빅데이터 전문가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문화 통찰에 탁월한 인물이죠. 기존의 전통적 조직 중심 사회가 무너지고 개인의 정체성이 강조되는 핵 개인의 시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더라고요.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도 교육을 동등하게 받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아이 키우는 일 쉽지 않죠. 기관에 맡기거나 그렇게 하다가 아이가 아프거나 비상 상황이 생기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편한 사람이 친정어머니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다가 친정어머니 도움을 받게 되면 관점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인다거나 해열제를 먹이는 거에 대해서 또 의견이 다르다거나 이렇게 각자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의 행동이 때로 마땅치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에게 고맙지만 불만이 잦은 관계에서는 어떤 섭섭함, 미안함 이런 것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의 대가로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 미안한 짐을 벗고 싶은 자식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이상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낸대요. 재밌는 대화가 나옵니다. 딸이 친정어머니에게 다리가 아프면 택시 타세요. 택시비 드릴게요. 이렇게 갈 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친정어머니는 나는 괜찮다. 그런데 침을 맞아도 통 다리가 낫지 않네.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부모들이 수동 공격의 달인이 된다라는 거죠. 간접적인 화법으로 불편함을 표현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죄책감을 덜고 싶은 자식과 그 죄책감에 기대서라도 자식과 끈끈하게 이어지고 싶은 부모의 모습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건 서로 깔끔하게 주고받는 것 또는 주고받는 게 없는 관계 이런 게 좋다라는 거죠.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거나 난 적어도 이만큼은 받아야 되는데 이런 자세는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 오래될 수가 없겠죠. 큰딸의 희생서사, 친정어머니의 도우미 역할 이런데도 정당한 대가나 세세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보살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도리이지만 내 삶이 누군가를 돌보기 위한 자원으로 인식되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육아뿐만이 아니라 또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간병 뭐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런 돌봄에 대한 사랑하는 가족을 보살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의 도리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도 개인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또 지혜롭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 고민해 보게 됩니다. 중년이란 말을 떠올렸을 때 대략 몇 살 정도의 나이가 떠오르십니까? 이런 질문을 20대들한테 물어본대요. 그러면 20대들은 40대라고 답한대요. 30대한테 물어보면 50대 정도라고 대답을 한대요. 40대들한테 물어보면 60대 정도를 중년으로 이야기하곤 한대요. 적어도 나는 중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한 그래도 40, 50대 정도가 중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30대는 좀 보면 젊다 못해서 굉장히 앳된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60대를 또 노년이라고 하기엔 너무 젊은 것 같기도 하고요. 확실히 옛날에 그런 인터뷰들을 보면 지금 현대 사람들이 훨씬 젊어 보이는 느낌이 들죠. 누군가는 그 선크림을 사용하거나 농사 짓지 않고 그래서 이제 햇볕으로부터 오는 그런 노화의 직격탄을 덜 받아서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염색 기술의 발전 때문이다 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 사람들이 훨씬 젊지 않나, 좀 철이 늦게 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아무튼 지금 시대 나이에 한 0.8을 곱하면 그게 이제 예전에 생각했던 우리 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40대다 그러면 40 곱하기 0.8을 하면 한 32세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60대다 그러면 한 48세 이 정도 느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또 젊어지고, 그리고 100세 시대니까 언제든 무슨 일이든 또 늦었다라고 하기보다 새로 배우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음악을 듣는 경우만 봐도 뇌는 익숙한 것에 머물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31세 이후에는 새로운 음악을 듣지 않는다는 뇌과학 분야의 연구도 있대요. 플레이리스트를 보면 그 사람의 나이를 유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우리는 10대, 20대에 들었던 음악을 나이 들어서도 듣는데요. 새로운 취향을 탐색하는 호기심에도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나이 듦을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완고함이라는 거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동기나 의지가 요구되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면 누구나 낯선 것을 수용하려는 적극성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같은 나이라고 해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죠. 90대 나이의 이기려 총장님은 외모도 물론이고 삶의 태도나 에너지도 어느 젊은 사람들 못지 않더라고요. 뭐 식당을 가거나 카페를 가더라도 이번에 괜찮은 집이 있으면 다음에 또 여기를 갈 것인가? 아니면 또 새로운 곳을 한번 찾아볼 것인가? 메뉴에 있어서도 내가 먹어봤던 괜찮은 걸 먹을 것인가? 아니면 안 먹어본 새로운 메뉴를 먹어볼 것인가? 길도 매일 가던 길로 갈 건지 아니면 다른 길로 고생하더라도 가볼 건지. 이런 삶의 형태가 우리 뇌를 좀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인의 특성이 완고함이라고 한다면 그런 특성들을 훨씬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계발서 들으면 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되고, 또 설교를 듣는다든지 그런 걸 하다 보면 또 제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런 훈계를 좀 계속 들으려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굳이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변할 가능성이 훨씬 적고 오히려 기분 나빠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나에게 뭔가 바른 소리,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은인인 거죠. 진심으로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잔소리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좀 나를 개선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좀 새겨 듣고, 나의 좋지 않은 습관이나 습성들을 좀 고치려고 노력도 해보고, 또 안 가본 곳 가보고, 안 해본 일, 새로운 경험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한다면 좀 뇌도 말랑말랑해지고 수용하게 되고 또 적극성도 늘어나면서 멋지게 나이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핵 개인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네트워크. 새로운 시대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일의 크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협업이 전제된다는데요. 협업에 충분한 자기 위치와 역할을 찾아가려면 자기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역적인 네트워크를 넘어선 기회를 계속 탐색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취해야 할 자세, 친절하라. 조승연 씨의 탐구 생활이라는 유튜브에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인격, 성품이라는 거죠. 즉,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뭔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훨씬 성공하기 쉽다는 거죠. 개인의 능력을 더 갈고 닦고 개발하는 일보다 나에게서 있는 그런 성격적 가시를 제거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공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또 의미 있는 성취나 삶을 위해서는 결국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또 협업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일을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것과 그냥 평범하게 해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아이의 어떤 능력을 개발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바른 성품이나 태도, 인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면서 양육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퇴사, 이혼, 파혼 이런 글들에 예전에는 쉬쉬하며 낙인을 찍기도 하고 비난이나 안타까움,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댓글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미래에 더 큰 불행을 막아준 거다. 전생에 덕을 쌓은 거다. 조상이 도왔다. 이런 얘기들이 등장한대요. 그리고 이혼이나 실직, 학업 중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축하의 의견과 공감이 제한될 만큼 우리 사회가 진화 중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예전과는 달라진 반응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생애 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인식보다는 훨씬 다양한 삶의 형태에 대해서 수용이 같이 가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이혼만 해도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드러내고 말하기가 꺼려지는 그런 소재거리였다면 요즘에는 오히려 이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우리 사회가 좀 다양한 삶의 형태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으로도 불균형한 관계가 대등해질 수 있다는 것. 그만두어서가 아니라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대등해지는 거죠. 칼은 칼집에 있을 때 효과가 있기 때문. 나에게 대안이 있을 때 상대는 나를 존중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가 영국 작가 세뮤얼 존슨의 표현을 인용해서 상호 허겁, mutual cowardice 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인간을 평화롭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적당히 두려워하는 관계가 생태의 최적이라는 이야기죠. 저 사람이 갈 곳이 없어. 그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신호가 보이면 경쟁 서열 집단에서 조심성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상대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건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선다는 이야기와 같기 때문에 건강하게 인격 대 인격의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좀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 같아요. 상호 허겁. 서로가 서로를 조금은 두려워하고 조심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 관계가 오래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에서 이 표현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이렇게 단어로 표현되니까 훨씬 더 명확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변화 양상들을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볼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힘이 되고요. 그리고 더보기를 누르시면 책과 함께 다양한 재생 목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틀어놓으시고 생활하시거나 주무시면 일상생활에서 주는 특별한 책의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드립니다.